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8편 국민소득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GDP랑 물가를 중심으로 봤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소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는요, 우리가 총수요, 우리가 이제 총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었는데, 얘는 C, I, G 이런 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거, 소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소비 지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자,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야, 왜 소비를 하지? 소비를 하게 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자율이라든가 아유 우리 집이 말이야 부동산이 많어 이러면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뭐 내년에 또 뭐 새로운 전염병이 코로나가 뭐 더 강력한 뭐가 될 것 같아. 그럼 이때 막 소비를 펑펑하면 안 되고 소비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함수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결정 요인 살펴보게 되고요. 그에 따른 소비의 이제 결정 요인이죠. 그에 따른 곡선으로 이제 그거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 곡선, 소비 이론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별로 어렵진 않은 건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에서요. 우리가 총수요와 총공급이 교차하는 데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여기가 Y가 있고요.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총공급을 나타내는 AS 곡선이고 얘가 총수요를 나타내는 AD 곡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점이 통해 가지고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를 어떻게 구하니? 그거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총수요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그 중에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consumption expendit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비 지출 또는 소비 지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가계, 주인공이 가계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소비재 얼마나 돈을 썼니? 그게 바로 소비 지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구성 소비를 위한 지출도 다 포함시켜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도 이제 구입을 했어. 그럼 이제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그걸 소비 지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비라는 거는 좀 약간 그냥 단순히 컨섬션 하는 것은 야, 자동차를 일시불로 막 비싼 차를 샀어. 막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바로 돈을 씀과 동시에 그 혜택을 만족을 다 누려요? 그건 아니지.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10년간 탄다고 하면 10년 동안 감가상각되면서 조금씩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는 자동차, 가구, 세탁기 이런 것들은요. 그 기간 동안 감가상각된 부분만 우리가 소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 지출과 소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 칫솔 이런 거는 이제 구입하게 되면 커피 이런 거 바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비하는 품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크지는 않아서 크게 구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비하면 소비 지출 수요 그냥 같은 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비를 펑펑펑 가장 많이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야. 소득이에요, 소득.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소비도 씀씀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소득 벌었던 게 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조세를 납부한 이후의 소득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처분 소득해서 이렇게 쓰고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게 조세야 세금을 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가능 소득과 소비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소비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렇게 처분 가능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100만 원 다 써요? 아니지. 일부는 소비를 해요. 일부는 소비를 하고 한 70만 원 소비를 해. 나머지는요. 이게 안 쓰고 넘어간다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저축이라고 할게요. S 세이빙이라고 해서 30만 원 저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내가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한 푼도 안 쓰면 또 그것도 이상해요. 스크루지 영감 같이 구두쇠 같이 되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면 다 쓰진 않지만 일부만 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처분 가능 소득하고요. 그냥 단순한 소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다? 맞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함수 관계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소비는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군 해서 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처분 가능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 소득 수준이에요. 지금 소득의 수준의 크기가 소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케인즈의 소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만약에 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자, 소비는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A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과 상관없는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소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게 이제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B 있잖아, B. B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끼울기예요, 끼울기. 끼울기가 B.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이렇게 한 단위 증가하면 이 끼울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이걸 이제 끼울기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에 한계 소비 성향이 있는데 이 B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그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한계라는 말은 우리 미시에서 많이 했잖아. 한 단위 추가했을 때야. 그러니까 소득을 한 개 더 추가 증가했을 때 그래서 MP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 MPC는요. M이 마지널이에요.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잖아. 성향.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소득이 아까 100만 원 증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70만 원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씀씀이가 좀 센 사람은 80만 원, 90만 원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씀씀이가 약한 사람은 그냥 한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계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인 거 아시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비율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의 여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은 이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MPC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는 MPC는 좀 일정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 소비 성향은 이거야. APC는 자, 우리 소비를요. 가처분 소득으로 이렇게 단순히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C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YT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연산이야. 요거 지워지니까 B에다가 더하기.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에다가 요거만큼이 달라붙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어떻게 돼요? APC는 점차 작아지다가 소득이 무한대까지 가면은
B로 수렴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야. 이거 여기서 이게 각도가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야.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B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해요. 요거 B로 일정합니다. B로 일정해요. 그래서 MPC 얘는 B로 일정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거의 무한대에 가깝잖아. 점차 작아지죠. 저 무한대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우리가 뭐 평균 생산, 한계 생산, 한계 비용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PC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냥 그래프 형태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꼭 소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재산도 있지. 그래서 재산 효과라고 해요. 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아니 주식이나 집값이 상승했어.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와, 나 부자 됐다.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재산이 불어나게 되니까 소비를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재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물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 자체요. 이걸 실질 자산 효과다 해가지고요. 약간 재산 효과랑은 좀 비슷비슷하면서 달라요.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라는 게 이제 물가로 나눠주면 어떤 변수를 물가로 나눠주면 실질 변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변동해서 명목 가치가 고정된 자산의 실질 가치가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줄어든 거와 같은 효과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돈이 있어. 근데 화폐로 이제 얼마 이렇게 소득, 재산 이런 게 있어요. 재산이라 할게요. 얼마가 있는데 이걸 이제 P로 나눠주는 거죠. 아니면 재산을 해가지고 이거 M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 지울게요. 그냥.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재산, 웰스라고 할게요. 웰스. 이게 웰스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PPPP. 이게 실질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떨어진다니까. 실질 부재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비가 이제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가난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이 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축을 S라고 쓸게요. 저축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 얼마 번 게 있는데 거기서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소비는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어. 소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하게 돼요. 저축은 소비하지 않고 남은 게 바로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축 다시요. 저축은 소득 중에서 내가 번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소비를 70만 원 했어. 그럼 쓰고 남은 게 바로 저축이에요. 소비하고 남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해. 그럼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와 저축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자율이 소비와 저축에 미친 영향은 뭐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소득.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득이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처분 소득은 나의 지금 현재 소득인데 앞으로 내가 무슨 취업을 해서 정규직이 될 것 같아. 자격증을 딸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미래에 얻을 소득이 높아질 것 같으면 그걸 미리 땡겨 쓸 수 있잖아요. 또 그거를 진짜 믿을만 하면 은행에서는 마통을 뚫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은 얼마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 현재 소득 이상으로 내가 소비를 증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비 이론의 새로운 흐름으로 해 가지고 뭐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이론과 모딜리아니의 뭐 생애주기 가설 이런 것들 확장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59페이지에 가 보시면 뭐 소비 함수에 대한 다른 얘기들 거기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자, 소비 함수.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소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야. 소비에 영향 미치는 거. F라고 쓸까요? 펑션. 그러면 뭐 우리가 한 것처럼 이제 가처분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 이런 거 있네. 웰스. 근데 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부에서 P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소득은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인데 미래 가처분 소득이야? 이거는 지금 현재 소득과 다른 거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실질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자율은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는 감소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살짝 그 정도로만 보시고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했었잖아. 이걸 다 한꺼번에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 가처분 소득만 꼭 집어내. 그래서 얘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한 것으로 간주해서요. 다른 요인들로 간주해서 이걸 A에다 다 집어넣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과의 관계만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소비함수를 심플하게 요거 A에 다 집어넣고요. 얘는 B, Y, D 이렇게 있고 나머지 A를 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심 없는 변수들은 다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처분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뭐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가처분 소득이고요. 소비, 절편이 A잖아. 이 A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분 가능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내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내 소득은 이렇게 가처분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A에서 B로 간다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어.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지.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A에 해당하는 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집이 폭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저축으로 가니까 그래서 실질부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했던 거니까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소비 이론에서 새로운 소비 이론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케인즈는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했는데 프리드만은요. 소득을 둘로 나눴어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항상소득은요. 퍼머넌트 인컴 해가지고 일생의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본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규직으로 승진했어. 그럼 연봉이 이제 올랐잖아. 근데 이게 항상성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항상소득을 이렇게 YP, 퍼머넌트 인컴에서 YP로 해요. 항상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 거야. 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시 소득이 있어. 트랜지토리 소득.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길 가다가 갑자기 돈을 줬거나 길 가다가 갑자기 소매치기 당하거나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길 가다 꽁돈을 얻게 된 거는요.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나중에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임시소득이 증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다 칠게요. 아니 소득이 항상 소득과 일시소득이야. 근데 일시소득이 증가해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는 건 항상 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할 수 있고 일시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시소득이 증가해서 우리가 책을 얘기한다고 하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는 좀 약간 달라요. 스테디셀러는 벌써 막 50년간 그냥 계속 팔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 인세가 들어오겠군 그거를 대충 알 수가 있고요.
잠깐 반짝 책이 잘 팔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약간 일시소득이라 할 수 있겠지. 일시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소득이 증가한 건요. 이거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항상소득이 한 단위 증가해서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거는 크다니까 얘가 변하는 거는 임시소득의 일시소득이 변해서 소비 증가하는 거. 얘는 거의 빵이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아이디어를 나타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거시경제 가면요. 우리가 막 또 더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9페이지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거 일시소득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항상소득 그거 두 개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고 해요. 생애주기 가설인데 모딜리안이라는 교수는 야,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소득의 흐름과 소비의 흐름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일생에 걸친 소득의 어떤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소비까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기 낙타의 등 모양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사람의 소비는요. 이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데 급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비는 흐름을 보시면 나이에 따라 증가해요. 증가하나 변동성이 크진 않고 스무스하게 증가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스무싱하게 평탄화라는 말을 사용해요. 평탄화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 소비의 씀씀이가 막 갑부같이 썼다가 갑자기 막 빈자가 돼서 노숙자같이 생활했다. 이게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는 일정하게 쭉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근데 소득의 흐름이 달라. 소득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나이가 젊었을 때 유년기나 뭐 이렇게 청년기에는 소득이 별로 없어. 소득이 낮아. 그리고 노년기에도 소득이 낮아요. 이쪽이 노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유년기라든가 청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년기가 되면은 그때는 소득 수준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유년기와 이렇게 노년기는 이게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버는 소득보다 여기 소득을 뭐 녹색깔 더 끝까지 연결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저축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내가 버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커요.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여기 보세요. 핑크 색깔로 할까요? 핑크 말고 색깔이 비슷하네. 이걸로 합시다. 여기는 밑에서 올려다보면 주어진 나이에 대해서 보면 소득이 소비보다 크잖아. 이게 플러스 저축이라니까요. 플러스 저축.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여기 저축 곡선을 나이에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플러스 저축하는 영역 그리고 마이너스 저축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딜리아니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소비는 변하진 않는데 거기 보시면 낙타의 등 모양 때문에 소비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 이제 행동이 어떻게 된다? 소비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선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 이론에 대한 평가, 소비 함수 이론에 대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 소득의 절대 수준에 의해서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요. 지금 소득 수준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소득은 좀 없더라도 미래 전망적인 이자율 다른 변수들도 있잖아. 그래서 소비 이론에서는 케인즈 소비 이론의 그 한계를 좀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어떤 미래 소득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예상소득이 미래 예상소득이 높을수록 내가 소비가 증가한다고 할게요. 근데 정부 정책이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고 영구적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 정부 정책이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아니면 세금 감면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만 잠깐 그런 거야. 그런 거랑 앞으로 계속 감면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소득과세에서는 뭐야?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조세 감면에 이번 달만 해줄게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또 안 해주는 거잖아. 뭐야? 그러면 나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조세를 영구히 감소하는 거야. 세금을 오랫동안 깎아주겠습니다. 영원히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건 소비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현실성을 나타낸다. 이건 뭐냐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앞으로 미래 소득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다음에도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그런 건 예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해. 저기요, 제가요, 이번에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요, 취업을 하거나 정규직이 되거나 저기요, 제가 이번에 자격증을 땄거든요. 뭐 세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시죠, 은행님 했더니 은행이 아니요,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생애 전체 우리가 앞에서 본 라이프 사이클 가설은 뭐야? 생애 전체 소득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거 흐름을 보면서 소비 계획을 짤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제약 같은 게 빠지게 되면 돈을 빌려왔는데 신용을 나에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빌려주면은 이런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소비론의 좀 더 다양한 내용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2페이지에 보시면 뭐 얼어붙은 소비 심리 이렇게 읽을 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케인즈 소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소득, 이자율, 미래에 대한 소득, 또 아니면 나의 재산, 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봤고요. 이거를 소비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인즈 절대소득 가설이 있고, 항상소득 가설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가설 같은 것들 우리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자와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수요 구성 요소 중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